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캠브리지 동아시아사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번 시간에 인구이동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같이 한번 배우기를 시작해 볼 것이에요. 곧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구는 이동을 늘 해왔습니다. 사실 구석기 시대 때부터 인간은 끊임없이 이동 생활을 해왔어요. 그것은 농경과 목축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도 인구의 이동 현상은 여전히 존재하였다라는 것이죠. 자, 동아시아 역사를 보면은 기원을 전후한 시기에서부터 그러니까 1년 기원 전 1년 기원 후 1년 대략 이때쯤 기원을 전후한 시기에서부터 한 7세기 8세기까지 농경민족 유목민족 할 것 없이 모두 대규모로 인구의 이동이 나타났었습니다. 자, 인구가 어느 쪽에서 어느 쪽으로 이동했느냐, 인구 이동마다 방향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이 시기에 있었던 동아시아에서의 인구의 이동은 대체로 북쪽에서 남쪽으로 인구의 이동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에요. 남쪽으로 내려간다라는 뜻에서 남하라고도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기에 동아시아의 사람들은 왜 이러한 대규모의 인구 이동을 경험하였느냐? 이 기후가 변화해서 갑자기 날씨가 추워져서라든지 자연재해가 일어나서라든지 아니면 원래 살던 지역의 인구가 지나치게 많이 늘어나게 되면서 식량이 부족해졌다든지 정치적 갈등이나 전쟁 등으로 인해서 생명이 위협받았다든지 어찌되었든 간에 원래 살던 지역이 살기가 어때졌기 때문에 나빠졌기 때문에 어려워졌기 때문에 그 지역을 떠나서 다른 곳에 살고자 하는 대규모의 인구 이동 현상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인구 이동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기도 하느냐, 토착민과 이주민의 갈등 또는 이주민과 또 다른 이주민 사이의 갈등 같은 것들이 벌어지기도 해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토착민이라고 하는 게 뭔가요? 원래 살던 사람. 이주민은 새롭게 그렇죠 이사를 해 온 사람들입니다. 그죠? 원래 우리가 우리 땅에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낯선 사람들이 우르르 들어와서 같이 살자라고 해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 여기 내 땅이야. 여기에 있는 자원 너네한테 나눠줄 수 없어. 나가. 라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겠죠. 그죠? 그래서 대규모의 인구 이동이 벌어지고 났을 때 원래 살던 사람과 새롭게 들어오는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원래 먼저 이사 온 사람도 있었는데 나중에 이사를 해온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서로 다른 민족이 하나의 지역으로 동시에 이주가 이루어지게 되면서 거기에서도 갈등은 벌어질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어떤 집단이 남고 어떤 집단이 떠나게 될까? 갈등이 벌어지게 되었을 때 싸워서 이긴 놈이 남고 진 쪽은 떠나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토착민이 이주민한테 밀렸어. 그럼 걔네들이 새로운 지역으로 또 대규모의 이동을 하게 되었겠지. 그지? 그럼 거기서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 뭐야, 여기 우리 원래 살던 곳인데 너네 왜 들어와? 라고 하면서 또 싸우게 될 것이고 거기서 이긴 놈이 남고 진 쪽이 또 이동을 하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인구의 이동은 보통 한 차례로 끝나지 않고 두 번, 세 번에 연속적으로 일어나게 된다. 2차, 3차에 걸친 연쇄적인 인구의 이동이 유발되기도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서 원래 있던 나라가 사라지기도 하고 새로운 나라가 세워지기도 해요. 그러면서 새로운 국가들 사이에 새로운 외교관계 같은 것들이 맺어지기도 합니다. 한편 인간이 이동하면 무엇이 함께 이동하느냐? 인간이 사용하는 도구, 그들이 입고 사는 옷, 그들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사상 이런 것들도 당연히 인간이 이동하면 함께 이동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인간이 사용하고 남긴 모든 것들을 통틀어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문화라고 이야기를 하죠. 따라서 인구가 이동하면 무엇이 함께 이동한다? 문화도 함께 이동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지금까지 함께 어울려 살지 않았던 사람들의 민족적인 융합 같은 것도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문화적인 전파와 융합도 이 시기에 함께 이루어지기도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러면 중국에서부터 어떠한 인구 이동이 있었는지부터 이번 시간부터 같이 한번 하나씩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여러분들 교재에도 있는 위진 남북주 시대의 전개 화북 강남 방면으로의 이동에 대해서 여기 화면에 넣어놨는데, 자, 사실 이거 표만 보고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라고 선생님은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선생님은 조금 칠판에다 필기를 하면서 좀 자세하게 설명해 보고자 하거든요. 여러분들 교재에 보시면은 아래쪽에 아니지 오른쪽에 빈칸이 있잖아, 그지? 이렇게 놓고 보면은
여기에 빈칸 있죠, 그죠? 교재를 이렇게 돌리면은 선생님이 칠판에다 쓰는 내용을 쭉 쓸 수 있는 넓은 공간이 나올 거예요. 이 공간을 활용해서 지금 선생님이 칠판에다가 써주는 내용들 함께 필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네, 그렇게 우리 위진 남북조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같이 한번 정리를 좀 해보고자 해요. 이것도 물론 그냥 만들어서 PPT로 할 수 있었는데 여러 번 시도를 해봤습니다만은 직접 요거는 손으로 쓰는 것이 가장 정리가 잘 되는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보고 같이 한번 정리를 필기를 통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도 PPT로 수업을 하는 게 완전히 적응이 되는지 오랜만에 필기하니까 조금 어색하긴 하던데 그래도 또 필기를 하면은 나름 쓰는 재미도 있고 사람들도 쓰느라고 잠도 좀 덜 오기도 하고요. 나름 수업의 효과가 좋기도 하더라고요. 준비됐나요? 네, 필기가 준비되셨나요? 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번 시간에 필기를 통해서 함께 정리할 내용은 무엇이냐면요. 위진 남북조 시대의 전개라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위진 남북조 시대의 전개라는 부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위진 남북조의 시대가 아니라 위진 남북조 시대의 전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랑 수업하면서 나의 글씨를 많이 볼 기회가 많지 않았지, 그지? 알다시피 선생님 글씨를 그렇게 잘 쓰는 편은 아니에요. 군대에 있을 때 지금 와이프 전 여자친구한테 편지를 써줬다가 휴가 나와가지고 다시 읽어줘야 되는 그런 일이 있기도 했어요. 지금 많이 좋아진 편입니다, 그래도. 자,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배웠었냐면은 대략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한 고조 유방이 세운 나라고 한 무제 때 전성기를 맞이했던 바로 그 한 나라요. 자, 그런데 한 나라는 앞선 한 나라 전한과 그리고 그 뒤에 등장한 한 나라인 후한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죠? 자, 전한과 후한을 구분하는 사건이 무엇이었는지 기억이 나나요, 혹시? 네, 그렇죠. 바로 왕망이라고 하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켜서 신이라는 나라를 잠시 세우면서 전한은 망했다가 이후에 한 나라가 다시 복구가 되었어요. 그죠? 그것을 기준으로 우리는 전한과 후한을 구분을 합니다. 그죠? 자, 그런데 왕망의 이러한 반란, 신왕조의 설립 이런 것들이 왜 일어나게 되었느냐? 그 배경에는 이런 이유가 있었어요. 그죠? 무엇이었냐면은 호족 세력들이 전한 시기에 성장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호족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들을 호족이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요, 지방에서 독자적인 세력을 키운 사람들을 일컬어 호족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들의 경우에는 대단히 넓은 토지를 대토지를 소유하고 있었고 자신만의 독자적인 명령을 따르는 병력들도 소유하고 있는 강력한 세력들로 성장해 나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원래 농민들이 자기가 농사지을 땅을 가지고 있어야 거기서 농사를 짓고 먹고 살면서 나라에도 세금도 잘 내고 하는데 호족들이 엄청나게 넓은 토지들을 소유해 나가게 되면서 농민들은 먹고 살기가 힘들고 농민들이 먹고 살기 힘들다 보니까 세금도 잘 못 내고 그러면서 나라의 힘이 약해지는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기억이 나시죠? 네. 자, 그래서 왕망이 세운 신왕조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개혁하기 위해서 어떤 시도를 했냐면은 모든 토지를 그렇죠. 국가의 짜증나. 네. 모든 토지를 국가의 소유의 것으로 하는 토지국유제요. 네, 토지국유제를 시도했습니다만은 이에 대한 호족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었고요. 그리고 농민들의 경우에도 혼란해진 사회에 대한 반란 같은 것들이 일어나게 되면서 왕망의 신왕조는 일찍 망해버리고 말았고 이후에 유수라고 하는 황족 출신의 호족이 한 나라를 다시 복구시켰으니 그게 바로 후한이었다라는 이런 이야기 했었습니다. 맞나요? 네. 자, 그래서 한 나라가 다시 되살아나긴 했습니다만은 호족들이 여전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상황은 전혀 변하지가 않았네요. 그죠? 후한 시대에 가게 되면서 환관과 외척 사이의 권력 다툼이 중앙 정계에서 벌어지게 되고 그 과정에서 이 전한 시기에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호족들은 후한 시기에 가게 되면서 더더욱 성장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중앙 정부로부터도 세금도 뜯기고 지방의 호족들로부터 토지를 빼앗기고 있었던 후한 시기의 농민들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어요. 이놈의 세상 뒤집어보자 라고 하면서 머리에 노란색 띠를 두르고 반란을 일으켰으니 그게 바로 무엇이었냐면은
그렇죠. 황건적의 난이라고 하는 사건이었었죠. 그죠? 자, 그리고 황건적들은 호족들에게 빼앗긴 토지를 되찾겠다고 호족들을 공격하고 그 토지를 나눠가는 이런 일들을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한나라는 무력해서 이러한 농민들의 반란을 진압할 만한 제대로 된 힘이 없어요. 그죠? 자, 그러면서 호족들이 자신들이 이끄는 병력들을 이끌고 이 황건적의 난을 진압하면서 마치 지방에서 독립적인 세력인 것처럼 변해버리고 말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설 삼국지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서 한 나라는 있긴 했지만 사실 한 나라의 존재 자체가 별 의미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면서 지방에서 조조, 유비, 송건 같은 이러한 지방 호족 세력들이 성장을 하면서 결국에는 한 나라를 셋으로 쪼개고 각자 나라를 세우기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조조의 아들 조비가 세운 그렇죠. 위나라가 성립하고요. 그리고 유비가 세운 촉이죠. 유비가 세운 촉이 성립을 하게 되고 강남 지역의 손권이 세운 오나라가 성립을 하는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 한 나라가 망하고 다시 나라가 쪼개지게 되는 분열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나라가 위촉 5로 분열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자, 이 위촉 5 가운데 가장 잘 나가는 나라는 어디였을까? 가장 힘이 강력했던 나라, 그렇죠. 사실 가장 힘이 강력했던 나라는 바로 위나라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위나라가 왜 힘이 가장 강력했다라고 볼 수 있을까? 자, 안 보이시면은 나중에 칠판 다 채우고 난 다음에 한꺼번에 카메라로 찍어서 하셔도 돼요. 자, 위나라가 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을까? 우리 지도를 그려서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아시아사를 이해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강은 무슨 강과 무슨 강이라 그랬나요? 황허강과 창장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죠? 자, 그리고 황허강 중하류 지역에 넓게 펼쳐진 평원 지역을 일컬어 무엇이라고 불렀냐면은 화북지역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화북지역에서 우리가 알다시피 하, 상, 주, 진, 한 모두 화북지역을 중심으로 성장했고 또 중원을 다스렸던 나라들이었어요. 그죠? 뭔 소리냐면은 화북지역이 당시에 중국의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중심지였기 때문에 이 위나라의 경우에는 화북지역을 차지한 나라였기 때문에 사실 땅의 크기는 촉이랑 오랑 비슷했을 수 있습니다만은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영향력을 생각한다면 위나라는 그들보다 훨씬 더 강력한 나라였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자, 그래서 위나라에 의해서 먼저 유비가 세운 촉나라가 합쳐지게 되죠. 그러면서 촉이 먼저 사라지게 되고요. 한편 위나라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조조의 부하였던 사마의 그리고 그의 아들이었던 사마염이 반란을 일으키게 되죠. 아이고야. 나 이 필요도 못 쓰겠어. 너무 잘 부러져. 네, 그래서 위나라에서 사마씨의 사마씨의 반란이 일어나게 되면서 위나라는 망하게 되고 사마씨에 의해서 새로운 나라가 세워지게 되었으니 그 나라가 바로 진이라고 하는 나라였습니다. 위나라가 망하고 이후에 진이라는 나라로 재통일이 되었다. 진이라는 나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이 사마씨가 세운 쓸까? 사마요. 자, 그리고 사마염이 세운 이 진나라에 의해서 지금까지 버티고 있었던 손권이 세운 오나라의 경우에도 합쳐지게 됩니다. 정복을 당하게 돼요. 자, 그러면서 한 나라가 위축 오로 분열되었던 이 분열의 시기는 사마씨가 세운 진에 의해서 재통일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3세기경에 중국을 진나라가 다시 한번 통일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이에요. 일단 여기까지 됐나요? 네, 별로 어렵지 않았죠. 그랬구나 하고 충분히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부분인 거예요. 그죠? 이거 어떡하냐. 그러면 자리 모자랄 텐데. 할 수 없지 뭐. 자, 그 뒤에 이야기 계속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나라가 중국을 통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요. 북쪽에서 5종류의 북방 유목민족이 한꺼번에 우르르 화북지역으로 내려와서 화북지역을 장악을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5호라고 불리는 5종류의 유목민족이 내려와서 화북지역을 차지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5호. 호라고 하는 것은 한자로 오랑캐 호자를 쓰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5 오랑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 5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좀 더 객관적으로 이야기해 보자면 지금까지 중국의 북쪽에서 살고 있었던 북방의 유목민족들 유목민족들 가운데 5개의 민족이 한꺼번에 북쪽에서 화북지역으로 침입해 내려오는 이런 일이 3세기경에 일어났었다라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진나라가 중국을 통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중국의 북쪽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던 5호라고 불리는 5종류의 북방 유목 민족들이 한꺼번에 우르르르 화북지역으로 내려와서 화북지역을 차지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5호는 갑작스럽게 왜 화북지역으로 내려와서 이런 일을 벌이게 되었느냐? 자,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간단하게만 좀 이야기를 보자면요. 첫 번째, 북방 민족의 성장을 꼽아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뭔 소리냐면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동아시아사에 보다 보면 일정한 패턴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중국이 통일되었을 때는 주변 국가와 민족이 압박을 받다가 중국이 분열되었을 때는 주변 국가와 민족이 성장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지금 한 나라가 망한 이후에 중국이 위촉으로 분열되어 있는 동안 북방 유목민족들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이죠. 이해가 되시나요? 네. 마찬가지 의미에서 이들이 성장할 수 있었던 것 선생님이 방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후한 말부터 중국의 상황이 굉장히 혼란했어요. 그죠? 이어진 중국의 혼란. 자, 그러면서 북방 유목민족에 대한 견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이들이 성장할 수 있는 힘을,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라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두 세력이 아니라 무려 5종류나 되는 북방 유목민족들이 한꺼번에 우르르 남쪽으로 내려오게 된 까닭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원래 그들이 살고 있었던 지역이 살기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3세기 무렵에 당시 동아시아의 연평균 기온을 살펴보면은 그 기간에는 평소와 달리 굉장히 급격한 기온의 저하 현상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날씨가 추워지면 물론 사람들은 살기 힘든 건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래도 농경지역과 유목지역 가운데 어느 쪽이 좀 더 심각한 위기를 겪게 되나요? 유목지역이 훨씬 더 원래부터 추운 지역이니까 날씨가 추워지게 되면은 원래 그들이 살던 지역에 살기가 상당히 어려워지게 되죠. 그러면서 한꺼번에 누가 먼저라고 할 것 없이 5종류의 유목민족이 우르르 남쪽으로 내려오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여기에서 화북지역으로 내려왔던 5종류의 민족에는 어떤 민족이 있었냐면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었던 충노족도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많이 듣게 될 선비족도 있고요. 그 외에 저족, 갈족, 강족과 같은 이러한 민족들을 일컬어 우리는 5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흉노, 선비, 저, 갈, 강족을 일컬어 5호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들이 이들이 초원에서 화북지역으로 내려오게 되면서 화북지역을 장악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됐나요? 네. 자, 그리고 화북을 차지한 5호가 이 화북지역에서 저마다의 나라를 세웠다, 정권을 수립하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화북지역에 5호가 장악하고 있을 때 그들에 의해서 여러 가지 나라들이 세워졌던 시기, 우리는 그 시대를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5호 16국 시대라고 이야기를 해요. 화북에 내려온 5호에 의해서 수많은 정권들이 세워졌던 시기를 가지고 우리는 5호 16국 시대라고 이야기를 한다. 되었나요? 네. 자, 그래서 여기 지도에다가 표시해 보자면은 대략 이렇게 표시를 해 볼 수가 있겠네요. 북방 초원 지역에 살고 있었던 5호가 연평균 기온의 급격한 저하에 따라 화북으로 내려와서 이 지역을 장악하고 여기에서 5호 16국의 시대를 열게 되었다라는 부분인 거예요. 되셨나요? 자, 그러면 원래는 화북에는 어떤 사람들 살고 있었나요? 중국 사람들 우리 중국 민족 뭐라고 부른다 그랬지? 한족이라고 불렀죠. 그죠? 자, 그래서 한족들은 이들 5호의 침략과 5호의 지배를 피해서 어느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었을까?
남쪽. 그렇죠. 그들이 장악하지 못한 남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창장강 하류에 넓게 펼쳐진 평원지대를 우리는 무엇이라고 불렀었냐면은 강남지방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자, 그래서 5호의 이동에 의해서 밀려난 한족들이 강남지방으로 이동하는 연쇄적인 이동의 현상을 보여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다 표시를 해볼게요. 5호에 밀린 한족들의 경우에는 5호에 피해서 남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어서 창장강 이남 강남지방으로 이동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창장강 이남 강남 지방으로 이동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 항족들이 창장강 이남 강남 지방으로 내려와서 새로운 나라를 세웠으니 그 나라가 바로 무엇이냐면은 동진이라고 하는 나라였습니다. 왜 나라 이름을 동진이라고 이야기를 하였느냐? 일단은 그 전에 있었던 나라 이름이 뭐였어? 진나라였잖아요, 그지? 진나라의 수도였던 화북에서 조금 동남쪽으로 이동을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동쪽에 세워진 진이다라는 의미에서 동진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수도는 강남 하류에 있었던 난징 지역이 그 중심지였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똑같이 진나라라고 불렀어. 사실은 나라 이름 그대로 진이었거든. 다만 우리는 이 진나라랑 이 진나라를 구분하기 위해서 이 진나라를 동진이라고 부른 거고, 이 진나라를 동진과 구분해서 부를 때에는 서진이라고 구분해서 부르기도 해요. 뭔 소리지? 이해가 되니? 네. 자, 여기서 세워졌었던 사마씨가 세운 나라 이름 진나라였어요. 5호에게 밀리는 한족들이 내려가서 강남 지방에 새로운 나라를 세웠는데 그 나라 이름도 사실은 진나라였다. 다만 이 진나라랑 이 진나라를 구분하기 위해서 얘를 서진, 얘는 동진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됐나요? 네. 어렵지 않죠. 멘탈이 나가서 수업 들어오기 전에. 자, 봅시다. 그래서 지금 중국이 어떻게 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느냐? 중국을 지배하는 민족으로 봤을 때 지금 중국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진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네요. 그죠? 그렇지 않나요? 네. 지금 그래서 화북 지역은 누구에 의해서 통치가 되고 있나요? 5호라고 불리는 북방 유목민족에 의해서 통치가 되는 지배되는 상황이네요. 그죠? 자, 그리고 강남 지방의 경우에는 누구에 의해서? 기존의 그렇죠. 중국 민족인 한족에 의해서 지배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이 둘의 사이는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당연히 나빴겠죠. 그죠? 그래서 이 둘이 화북과 강남을 중심으로 남북으로 대립을 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되셨나요? 네. 자, 그런데 이 5호 16국 시대라는 이름에 주목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5호까지는 이해가 돼. 다섯 민족이 내려왔으니까, 그지? 그런데 왜 그들이 세웠던 나라가 16개 정도일까? 화면을 잠깐 보시면 알겠습니다만은 여기에 있는 수많은 이름들이 그 5호 16국 시대에 있었던 나라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정확하게 딱 16개 아니었고 대략 아니 돌릴 필요 없어. 그래서 칠판 비춰주세요. 네. 대략 한 16개 정도의 나라가 있었거든. 왜 5호면 5개 나라 세워야 되는데 왜 이렇게 많은 나라들을 세웠을까? 사실 동시에 존재한 것은 아니고요. 이 시기에 5호가 세운 수많은 나라가 세워지고 망하기를 반복을 했던 거야. 그러다 보니까 짧은 기간 안에 16개 가까이 되는 나라들이 나타났다가 사라지고를 반복을 했던 것이죠. 이해가 되나요? 네. 그렇다면은 왜 이들이 세운 나라는 세워지고 망하기를 숱하게 반복을 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이야기를 할 텐데요.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 이 화북 지역을 새롭게 지배하게 된 사람들은 누구예요? 오랑캐라고 불리는 유목민이에요. 그죠? 자, 그렇지만은 이 화북에 살던 모든 한족들이 다 자기가 살던 땅을 버리고 강남으로 내려갔을까? 아닐 거야. 그지? 원래부터 거기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그대로 살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지금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어요? 원래부터 사이가 좋지 않은 유목민과 농경민 사이에 갈등이 벌어지게 되었어요. 그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갈등으로 인해서 화북에서는 끊임없이 국내적으로 문제가 생겼던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갈등 속에서 5호가 세운 수많은 나라들이 세워지고 망하고를 반복하다 보니까 16개가 넘는 나라들이 나타나고 망했던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이러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제대로 열심히 이제 배우겠습니다만은 이후에 화북 지역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자, 이 5호가 세운 나라가 16개가 나는 이런 분열의 시기 일단은 통일이 됩니다. 누구에 의해서 통일이 되냐면은 선비족이 세웠던 북위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북위라는 나라에 의해서 5호 16국의 시대가 잠시 통일이 되어 이게 5세기경의 일입니다. 439년 439년 북위에 의해서 이 상황이 잠시 통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북위라고 하는 나라의 경우에는 이미 앞에서 겪었어요. 무엇을? 농경민과 유목민의 문화적 차이 또는 인종적 차이에 따른 갈등 때문에 나라가 쉽게 망하고 다시 세우고 또 망하는 것을 반복하는 것을 확인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죠? 이해가 되나요? 자, 따라서 이 북이라는 나라가 중국을 통일하고 난 이후에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이었을까? 무엇을 해야 북이라는 나라가 일찍 안 망하고 오래 버틸 수 있었을까? 그렇죠. 농경민과 유목민 사이에 따른 갈등, 차이에 따른 갈등을 없애야만 했겠죠. 그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이 선비족이 세운 북위의 경우에는 5호 16국 시대를 통일하고 난 이후에 무엇을 하느냐? 상당히 적극적인 한화 정책을 실시합니다. 상당히 적극적인 한화 정책을 실시해요. 자, 한화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한족처럼 변화하는 정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5호가 선비족이 우리가 유목민족으로서의 모습과 전통과 문화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지배해야 될 화북의 농경민족과 융합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버리고 한족처럼 변화하는 정책을 추진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함으로써 농경민과 유목민의 문화적 차이, 인종적 차이, 종족적인 차이에 따른 갈등을 없애보고자 하였다라는 것이고요.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은 북위의 이러한 적극적인 한화 정책은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자, 그래서 물론 이후에 북위의 경우에도 내부의 정치적인 갈등으로 인해서 나라가 동서로 쪼개지기도 해요. 동위와 서위로 나뉘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동위는 나중에 이름이 북제로 바뀌고 서위는 나중에 북주로 바뀌게 되는데 이 북주가 북제를 병합을 하면서 북주가 북제를 정복을 하면서 새로운 나라를 세웠으니 그 나라가 바로 무엇이냐면은 수라고 하는 나라였다는 것이에요. 북주가 북제를 병합을 하면서 새로운 나라를 세웠으니 그 나라가 바로 수라고 하는 나라였다라는 겁니다. 잘 따라오고 있나요? 늦지 않고 필기가 되고 있는 거죠? 자, 한편 한족들이 이동한 강남 지역에서는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느냐? 자, 물론 강남 지역에서는 5호라고 하는 유목민족과 한족이라고 하는 문화적 차이에 따른 갈등은 없었습니다만은 자, 그렇다고 해서 원래 화북에 살던 사람들이 한꺼번에 우르르 강남에 내려와서 살게 되었어. 아무 일도 없었을까? 그렇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죠? 사실 같은 민족이라고 해도 같은 민족 내에 여러 가지 갈등이 벌어질 수 있잖아요. 그죠? 특히나 중국은 워낙 땅덩어리가 크다 보니까 이 중국의 북쪽하고 남쪽하고 쓰는 언어가 다른 거 알고 있니? 중국어도 광둥어하고 북경어 두 개의 종류가 언어가 있잖아요. 그죠? 사실 이 화북과 강남 지역의 이런 어떤 문화적 차이는 어느 정도 또 존재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족 내의 갈등이 강남 지역에서 벌어졌었다라는 것이죠. 화북에서 내려온 이주민과 그리고 원래부터 강남 지역에 살고 있었던 토착민 사이의 갈등도 존재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동진이 이러한 갈등 속에서 나라가 망하고 송나라가 세워졌다가 송나라가 망하고 제나라가 세워졌다가 제나라가 망하고 양나라가 세워졌다가 양나라가 망하고 진나라가 세워지는 이런 5차례의 왕조 교체가 강남 지역에서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5차례에 걸친 왕조의 교체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됐나요? 네. 자, 한편 화북 지역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다라고 했어요? 이 기간 동안
적극적인 한화 정책이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죠? 자, 그러면서 화북 지역에서는 유목민족과 농경민족 사이의 문화적 차이에 따른 갈등을 봉합하면서 내부적인 안정을 추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목민족의 장점과 농경민족의 장점을 결합한 성격의 국가가 나타나게 되어 그게 바로 우리가 배우게 될 이 수라고 하는 나라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부적인 안정을 이뤄내고 유목민과 농경민족의 장점을 결합한 수나라가 힘이 훨씬 더 강했기 때문에 결국 수나라가 강남에 있었던 진나라마저도 정복을 하는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병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6세기 말에 수나라에 의해서 오랫동안 분열되었던 중국이 재통일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됐나요? 네. 자, 그런데 수나라에 의해서 재통일되기 전의 상황을 또 우리는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자, 여기 보시면은 지금 송제, 양진이라고 하는 4개의 나라가 강남 지방에 있는 왕조였네요. 그죠? 그래서 이 4개의 왕조를 통틀어서 무엇이라고 부르냐면은 남쪽에 있었던 왕조라 그래서 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한편 북위에서부터 북제, 북주까지 이르는 이 왕조들의 경우에는 북쪽에 있는 왕조였네요. 그죠? 그래서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들을 뭐라고? 북조라고 부른다는 거지. 그지? 자,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시대가 무슨 시대예요? 그렇죠. 왜 위진 남북조 시대예요? 한 나라가 망한 다음에 위에서 진으로 넘어갔다가 그렇죠. 중국이 남조와 북조로 분열되었던 시대라고 해서 우리는 이 시대를 일컬어 위진 남북조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됐나요? 이 시대를 일컬어 위진 남북조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수나라 우리 다음 시간에 배우겠습니다만은 고구려 침공이라든지 대우나 건설 등으로 인해서 힘이 일찍 빠지게 되죠. 그러면서 수나라 일찍 망하고 그 뒤에 어떤 나라가 등장하게 되나요? 당나라가 등장을 하는 이러한 왕조의 교체가 이 시기에 또 일어나게 되고요. 앞으로 우리는 이 부분을 배울 겁니다. 정리가 좀 되셨나요? 네, 한 가지 더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수없이 말했습니다만 동아시아 역사를 보다 보면 일정한 패턴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은 무엇이었나요? 중국이 통일되었을 때 주변 국가 민족은 압박을 받고 중국이 분열되었을 때 주변 국가 민족은 성장을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죠? 지금 우리가 배운 이 위진 남북조 시대 때 한반도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느냐? 중국이 자기들끼리 싸우느라고 바쁘다 보니까 한반도나 만주에 있는 국가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선진 문물을 전파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돼요. 우리가 1학년 때 한국사 시간에 배웠던 고구려라든지 백제라든지 신라 같은 나라가 중국으로부터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면서 중앙 집권적인 고대 국가로 성장해 나갔던 시기가 바로 이 위진 남북조 시대였던 것이에요. 중국이 분열과 혼란에 빠져 있었을 때 고구려, 백제, 신라 같은 고대 국가들이 선진 문물을 수용하면서 이 기간 동안에 성장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배우겠습니다만은 이 과정에서 일본 역시 중국으로부터 이주민과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게 되면서 일본 최초의 통일 국가인 이른바 야마토 정권이라고 하는 것이 성립을 하고 발전하는 일이 마찬가지로 이 시기 동안에 일어났었다라는 것이에요. 글씨가 좀 안 보일 수 있습니다만 정리가 됐나요? 네. 네, 다 못 쓰신 분들 나중에 따로 옮겨 적고 싶으신 분들 핸드폰으로 찍어 놨다가 나중에 옮겨 적으시기를 바라겠어요. 자, 우리 이렇게 해서 위진 남북조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에 대해서 쭉 한번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나머지 우리 교재에 있는 빈칸들 평소 수업과 같이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마저 채워보도록 해요. 서진아 바쁘겠지만 카메라 한 번만 더 돌려주겠니? 네, 고맙습니다. 자, 정리가 좀 되셨나요? 찍으실 분들 찍으셨나요? 자,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오호란 선비, 흉노, 저족, 갈족, 강족과 같이 원래 북방 초원 지역에서 살고 있었던 유목민족들을 일컫는 말이었다. 자, 이들은 3세기경에 동아시아의 연평균 기온이 급격하게 저하하게 되자 살기 힘들어진 만주, 몽골의 초원 지역을 떠나서 남쪽으로 내려와서 어느 지역에 거주하게 되었다? 화북 지역을 차지하고 황허강 유역의 화북 지역에 거주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3세기 이후의 화북 지역에 저마다 여러 개의 독자적인 정권을 세웠는데 그 나라의 개수가 대충 몇 개 정도였다? 한 16개 정도였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무엇이라고 부른다? 5호 16국 시대라고 부른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죠? 5호 16국 시대에 있었던 여러 나라들 가운데 선비족이 세웠던 전연, 후연 뭐 이런 나라들이 있어요. 고구려와 가까이 있었던 나라들이거든요. 그래서 고구려는 이들의 침입에 의해서 국가적인 위기를 겪기도 합니다. 이 전연 후연이랑 싸우다가 고구려의 힘이 한참 약해졌을 때 백제의 근초 고왕이 평양성을 공격을 하고 그러면서 고구려의 고국 원왕이 거기서 전사하는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거든요. 네, 아무튼 교과서에 이런 설명이 나와 있기도 합니다. 자, 그러다가 이 5호 16국 시대에는 선비족이 세운 북위에 의해서 통일이 되는데 중국 전체의 통일은 아니고 화북 지역에 대한 통일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북위에서부터 화북 지역에 존재했던 여러 왕조들을 통틀어서 무엇 이라고 부른다? 북쪽의 왕조라는 의미에서 북조라고 부른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자, 한편 지금까지 오랑캐라고 생각했던 북방 유목민족이 한꺼번에 우르르 내려와서 화북 지역을 장악하게 됨에 따라 원래 화북 지역에 살고 있었던 한족들의 경우에는 그들의 침략과 지배를 피해서 어디로 이동하였다? 창장강 이남 강남 지역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자, 그러면서 난징을 중심으로 새로운 나라를 세웠으니 그 나라가 바로 동진이라고 하는 나라였다. 하지만 이 동진에서도 토착민과 이주민 사이 한족 내 갈등이 없지는 않았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동진이 망한 이후에 송제, 양진 순으로 왕조의 교체가 이루어졌으니 이 송제, 양진과 같은 강남 지방에 있었던 왕조들을 통틀어서 무엇이라고 부른다? 남조라고 부른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한 나라가 망하고 위에서 진으로 넘어갔다가 중국이 북조와 남조로 나뉘시기라고 해서 이 시대를 뭐라고 부른다? 위진 남북조 시대라고 부르고 대규모의 인구 이동이 일어났었던 시대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되었나요? 네, 한 페이지만 더. 가 아니라 끝이 났네. 네.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이 위진 남북조 시대 때 어떠한 일들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위진 남북조 시대에 해당하는 한반도와 일본에서는 어떠한 변화들이 있었는지 마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공부하는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고요. 이 수업 영상이 여러분들의 동아시아사 공부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수고했습니다.